네, 공유 오피스 하면은 위워크, 오늘 이제 위워크의 파산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위워크는 세계적으로 지점도 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위워크가 2010년에 설립이 되고 39개 국가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점만 한 700개가 넘는 네.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 8월에 이제 처음 위워크가 입점이 되고 지금 홍대라던가 뭐 삼성이라던가 여의도 여러 곳곳 지역에 이제 위워크가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소프트뱅크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네. 걸로 조금 더 유명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소프트뱅크의 지원을 받았을 당시에 기업 가치를 470억 달러의 가치를 좀 인정을 받으면서 위워크 지분 80%를 소프트뱅크가 100억 달러에 사들였다라는 내용들이 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그 스펙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상장 첫날의 시총이 93억 달러였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달러였어요. 네. 근데 지금 위워크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동전주가 됐거든요. 1달러도 깨고 내려가면서 지금 0.84달러 수준으로 상장 후에 주가가 지금 거의 99%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한 3% 정도 감소를 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공유 오피스 하면 공실률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이게 그쵸. 가장 중요할 것 네. 같은데 지금 사무실 공간 점유율도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지금은 72%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유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자금난에 빠지게 됐고요. 네. 이제 파산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렇게 주가의 흐름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코로나19도 이제 이미 지났고요. 사실 2분기 위워크 실적에서 왜 이렇게 파산을 예견할 만한 그런 실적들이 나왔을까요? 사실 위워크는 설립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적자를 꾸준하게 기록을 네. 했었던 기업이었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그 시기에는 2021년에 6조 원이라는 정말 역대급 손실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제 실적 공개를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올해 2분기까지의 누적 순손실이 24조 원 규모까지 정말 손실 폭이 컸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프트뱅크의 지원이 없었다면 아무래도 네. 더 빠르게 좀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았을까라는 예측들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 2분기 실적을 위워크가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번 파산에 대한 조짐들을 우리가 약간들은 눈치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분기에 5,221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실적 발표 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현금 수요라던가 회원 이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어진다면 앞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라고 좀 발언을 하면서 네. 경영난으로 이제 이번 파산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매출의 한 4% 이상이 임대료 그리고 이자를 내는 데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고정비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회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하지만 고정비는 늘어나게 되니까 지금과 같은 자금난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지게 된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위워크 말고도 새로운 경쟁 기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도 네. 위워크에 좀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의 좀 수익성이 낮은 지점들이 약간 폐쇄하는 것 네. 이러면서 수익성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 회원들이 이탈을 하게 되니까 기존의 이자 비용 그리고 임대료 여기에 플러스 이탈에 대한 그 보증금까지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 지출해야 되는 돈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좀 경영난에는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한때는 위워크 자체가 우리나라 돈으로 기업 가치가 60조 원이 넘어갔던 굉장히 거대 기업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이제 저도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코로나19도 지나가면 오히려 공유 서비스 같은 것들은 더 잘 될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용 고객이 감소했다고 이렇게까지 주가가 밀리고 실적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거, 이거는 약간 파생적인 개념인 것 같고요. 가장 첫 번째로는 위워크의 사업 전략이 조금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건물주와의 먼저의 우선적인 계약을 통해서 사무실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확보된 사무실을 다른 고객들에게 빌려주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와 최초의 계약을 할 때 굉장히 건물주 친화적인 전략을 사용하면서 건물주에게 굉장히 혹할 만한 조건들을 네. 제시하면서 계약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2018년에 위워크가 임대 계약을 하면서 그때 계약 만료 기간을 2036년까지로 굉장히 길게 잡았습니다.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상 리스크가 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 부동산 시장이라던가 경제 전반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약할수록 좀 리스크가 큰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위워크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했던 전략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일단은 입지 좋은 세계 곳곳에 위워크를 입점을 시켜서 네. 모든 기업들이 위워크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워크를 좀 지점을 늘려버리자 이런 네. 전략으로 약간 조건 좋게 건물주와의 계약을 체결했던 점 이런 점들이 지금의 자금난을 조금 더 가중시켰던 원인들이 있고요. 네. 리스크가 커도 이 전략으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전 세계적으로 700개가 넘는 지점이 있다고 맞죠. 했잖아요. 네. 그 모든 지점을 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한 지점 같은 경우에는 2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거를 통째로 위워크가 임대를 하기도 하면서 네. 지금의 자금난이 조금 더 가중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그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호황기였던 네네. 코로나 이전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뒤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무 형태가 바뀌는 시스템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무실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게 됐고요. 특히나 이제 위워크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 자금력이 크지 않은 스타트업들이 맞죠.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빠진 스타트업들이 위워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용자 수가 줄어들어서 이제 자금난에 빠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건 맞지만 가장 1차적인 부분은 이런 전략들이 좀 맞지 않았다. 네. 전략 실패다라고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위워크가 단순 파산하게 된 게 이용자들의 이탈뿐 아니라 아무래도 부동산들을 장기 계약을 맺거나 미리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의 상황들을 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 전략에 대한 실패가 일단 위워크의 최근 파산 상태를 이끌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위워크의 파산이 이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 말씀 주신 대로 앞서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랑도 위워크가 또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을 좀 침체시키거나 그런 영향들은 없을까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침체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이슈잖아요. 네. 지금 2분기를 기준으로 미국의 사무실 공실률이 18.2%까지 오르면서 3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실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빌딩 소유주들의 대출 연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네네. 대출 연체가 증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악성 대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신규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을 끄는 수요들도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이자 부담에 대한 그 부담도 가중되니까 이제는 신규로 대출을 받지 않고 그냥 오히려 이 부동산 지분, 건물 자체를 좀 싼 값에 팔아서 넘겨서 대출을 네. 끄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싼 값에 팔아 넘기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약간 그렇죠. 악순환이 네. 함께 반복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위워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임대했던 사무실 공실률이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실률 증가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위워크가 파산할 경우 미국 전역에서 한 75억 달러 그리고 뉴욕시에서만 29억 달러의 대출금 연체 그리고 불이행이 좀 예측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워크까지 만약에 실제로 파산이 되면 전체적으로 임대 오피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게 네. 되고 여기에 과연 내가 입주해도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 시장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 뭐 앞서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워크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입점을 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랑 비슷한 공유 오피스 기업들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국내에도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 영향을 줄까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위워크 코리아가 있고 네. 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패스트5라던가 맞아요. 다양한 네. 이제 공유 오피스들이 있는데요. 뭐 그냥 실적 지표로만 보자면 위워크 코리아는 지금 다른 지점에 비해서는 상황이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다양한 이런 공유 오피스 회사들도 공유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신사업으로 약간 추가 수익률을 올리는 쪽으로 약간 사업 방향성을 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실률을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앞서서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이 한 19%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피스 공실률이 지금 2.6% 수준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 빠르게 공실률이 그렇네요. 메워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입지 좋은 서울 지역의 오피스는 없어서 못 구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임대료까지 함께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공실률은 19%고 우리나라의 공실률은 2.6%인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랑 미국의 약간 업무 방식이라던가 정서의 네. 차이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시기에 똑같이 공실률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재택근무를 하고 뭐 온라인 등교를 하고 이거 자체를 그 당시에 약간 특별한 이벤트, 맞아요. 특별한 네. 이슈로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를 기점으로 아예 재택근무가 근무 형태로 그냥 아예 자리를 잡아버리게 된 거죠. 이런 점들이 또 공실률에 약간 차이를 있게 하는 요소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공실률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을 때 뭐 정규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네. 뽑는 게 아니라 약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잠깐 뽑아서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고 파하는 약간 네. 이런 형식으로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이 사무실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다시 출퇴근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1인당 사용하는 그 오피스의 면적이 더 증가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넓은 오피스를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확실히 좀 근무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는 현상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공유 경제 이제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위워크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나머지 공유 기업들은 좀 어떨까요? 사실 다른 기업들도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적자를 낸다는 네. 측면에서요. 일단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요. 작년에 사상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연간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발표됐던 3분기 실적도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한 18%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요.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에어비앤비의 숙박업을 등록한 사람들에 대한 잡음들이 계속 뉴스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숙박업인데 신고를 해야지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건데 맞죠. 에어비앤비에 그냥 신고 없이 등록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화재라던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애매하고요. 네. 특히나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또 탈세 쪽으로도 이슈가 잡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각 나라에서도 굉장히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시키는 중이고요. 특히나 이제 에어비앤비가 원래는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호텔 대신에 묵는 그쵸. 그런 네.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에어비앤비 안에서도 장기적으로 집을 빌려주면서 이게 결국에는 전문 임대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각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로 얻은 수입의 세율을 높이는 쪽으로 약간 규제를 바꾸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 숙박업으로
공유가 가능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조금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면 결국에는 에어비앤비에 입점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죠. 에어비앤비의 수익성에도 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에어비앤비 이외에도 우버라는 플랫폼이 있죠? 굉장히 네.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도 적자에서 굉장히 꽤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이슈가 있는데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직고용에 대한 이슈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버의 운전 기사들을 그냥 자영업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우버 내부 직원 소속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2021년 영국에서는 우버 운전 기사를 자영업자가 아니라 우버의 직원으로 이제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공시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버 입장에서는 이 운전기사들이 우리의 직원이니까 복지 혜택을 줘야 되고요. 네. 연금 혜택을 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공시가 나오고 우버의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2025년부터는 유럽에서도 유럽 내에 있는 이런 기워커들을 직접으로 고용하게 되면서 또다시 우버의 기사들이 네. 이제 정직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다시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혜택으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버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고용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지면 앞으로 비용이 더 증가해서 우버에 대한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난에 대한 그렇죠.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 경제 모델들이 사업을 점점 커져가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앞서 설명해 주셨던 그 공유 경제에 대한 괜찮았던 취지들이 약간 변질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러네요. 규제들도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덩치만 커져가면서 이렇게 뭐 우버라던가 위워크라던가 이런 사례처럼 적자들이 계속 이어지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공유경제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위워크가 이제는 파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저희가 듣게 되면서 공유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봤는데요. 아무래도 규제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비용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에 스타트업들이 막 공유경제에 대해서 뛰어들듯이 이런 호황기에서 이 산업이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커지는 시기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공유경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